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걸 좀 보면은 우리 양자수라는 개념을 봤어요. 양자수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슈레딩거 방정식이 있는데 어? 예, 이 전자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전자를 표현하는 방법이 뭘 이용하냐면 양자수를 이용해 주는 거야. 알았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주양자수 확인해 보면 교재 내용. 자, 주양자수 에너지 주기, 방향자수 오비탈 모양 그럼 오늘 할 거예요. 그다음엔 자기항자수, 자기항수가 있어. 예, 자기항자수는 오비탈의 방향을 결정해 주는 거라 그랬고, 스핀양자수는 전자의 고유한 값으로 플러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눠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네. 자, 그럼 이 변수들을 어디다 집어넣냐면, 그, 확률을 나타내주는 식에다가 집어넣어. 컴퓨터에다가. 컴퓨터에 식이 있으면은. 집어넣고는 컴퓨터에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거야. 야, 전자가 발견될 확률을 원자의 기준으로 한번 점을 찍어봐. 알았지? 그래서 점을 찍어서 나타내 준 걸 우리가 이제 오비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비탈에 관한 내용부터 오늘 시작해 볼 거예요. 오비탈. 자, 오비탈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 뜻하는 거냐면 확률입니다. 확률. 알겠지? 그래가지고 n은 2를 집어넣고 l은 0을 집어넣고 0을 집어넣어서 컴퓨터에 명령을 내리는 거야. 물론 얘들은 모두 다 3차원 공간 위에 점을 찍는 거죠. X축이고 Y축이고 G축이고 가운데가 원자 핵이에요. 그래놓고 점을 딱 찍었더니만 이런 식으로 점을 찍혔어요. 전부 다 이제 새카맣게 점을 찍어놓은 거예요. 컴퓨터들이. 점을 딱 찍어놓고 이 끝에 부분이 굉장히 샤프하다 그래서 S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물론 의미가 없어요. 특별한 의미가 없어. 자, 그래가지고 이제 첫 번째 껍질에 구형 모형. 모형이 구형이에요. 구형. 구형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오비탈이구나 라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쪽에 점을 찍지 않은 쪽은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없다? 아니야. 그냥 조건을 달았는데 어떤 조건을 달았냐면 여긴 말이죠.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90% 이상인 곳을 찍어라 라고 한 거예요. 알겠죠? 전자가 발견 확률이 90% 이상인 곳을 찍어라 라고 이제 조건을 달았죠. 그러니까 점이 찍히지 않은 곳이라 그래서 전자가 발견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비탈들은 모든 오비탈들이 경계가 없다라고 합니다. 알았지? 모든 오비탈은 경계가 없다. 자, 또한 얘는 구형이죠. 구형. 구형이다 보니까 원자 핵에서부터
이쪽 방향을 가도 같은 거리에서 이쪽 방향을 가도 같은 거리에서 전자가 발견할 확률이 모두 동일하더래. 구형이니까. 자, 그래서 거리, 방향에 따라서 확률이 달라지진 않아. 거리가 같다면. 그래서 이게 방향성이 없다. 자, 그 방향성이 없다. 자, 이건 뭐라 그랬지? 어, 거리가 같다면 방향과 관계없이 확률이 동일하다. 노트 가져왔어? 안 가져왔어? 노트 필기 좀 해. 알았지? 선생님이 이렇게 필기를 해주는 건 책에 있는 내용이긴 해도 네가 정리하라고 필기해 주는 거야. 알았지? 노트가 중요한 노트를 썼어. 연습장 하나 이렇게 깔끔하게 사가지고 이면지로 만든 거. 내가 쓰고 나중에 노트 사가지고 필기 좀 해. 필기 좀 해보세요. 적었어요? 필기 좀 많이.
생각 많아. 일단 중간중간에 필기를 하면은 도움이 돼요. 자, 그럼 이제 S 오비탈. 자, 근데 오비탈은 점들을 찍어놨는데 그건 확률이라 그랬고, S 오비탈 특징은 방향성이 없다. 그 다음, 이제 양자수를 바꿔간 거야. 어떻게 바꿨냐면, n이 2로 놓고, 자, n을 2로 놓고, 또 l을 0으로 놓고, ml을 또 0으로 놓은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또 명령을 내렸어요. 90% 이상으로 한번 찍어봐 라고 명령을 내렸어. X축이고 Y축이 G축. 그랬더니만 모양은 똑같은데 크기가 조금 큰 애가 이렇게 찍힌 거예요.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사이즈가 조금 크게 새까만 애가 이런 식으로 찍힌 거죠. 이렇게 딱 찍혔어요. 새까만. 그럼 모양은 똑같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게 n이 2짜리인데 2짜리에도 s 오비탈은 있구나. 이렇게 된 거죠. 알았지? 그러니까 s는 모양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s 오비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양자수를 좀 달리해가면서 또 다른 모양이 나왔어요. 이제 p 오비탈이라고 그러는데 n이 2일 때 n이 2일 때 l이 0짜리는 했잖아. 그지? 근데 l이 1짜리도 있거든요. n이 2일 때는 l이 1짜리도 있어. 그러면 이제 ml은 마이너스 1도 있고 0도 있고 1도 있겠지. 자, 이 셋 중에 이제 아무거나 대입을 해본 거야. 대입을 딱 해봤더니만 컴퓨터한테 동일한 명령을 내린 거죠. 공간이 있어요. 자, 전자가 발견할 확률이 90% 이상인 곳을 찍어라고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럼 컴퓨터도 밤새 열일을 한 거지. 또 어떻게 찍었냐면 이번에는 컴퓨터가 이렇게 찍었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잘 찍어. 근데 에소프트랑은 전혀 다른 어떤 모양이지. 이제 학교 가면 이런 모양을 아령 모양이라고 해. 근데 이제 세상에 이런 아령이 없거든. 세상에 이런 아령이 어디 있어? 근데 실제로는 이제 아령이라는 뜻은 아령이라는 건 이제 사람들이 모양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 귓볼이라는 뜻이에요. 귓볼. 귓볼이 동글동글하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로브가 아까 좀 구형이었는데 이 물방울 같은 애들이 두 개가 생긴 거야. 근데 그 다음부터 이 물방울 같은 그 로브, 귓볼 같은 애들이 두 개였다가 네 개였다가 여덟 개였다가 16개로 늘어나 버려요. 다른 오비탈에서. 하지만 고등학교 과정에선 여기까지만 알면 돼요. 그래서 이제 화학자들이, 물리학자들이 그러면 얘는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제 구형 말고 딴 모양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중요하다는 영어 뜻으로 프린시플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두 번째 껍질에 피오비탈이라고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축에 놓여 있잖아요. 그래서 X축. 그래서 EPX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야. 간단하게 쓸 때. 알겠지? 자, 그런데 이제 경계가 없는 건 공통점이라고 했어요. S오비탈이나 P오비탈이나 경계는 없는데 얘는 말이야. 지금 축을 따라가면 전자가 발견될 수 있죠. 그지? 그런데 여기서 원자핵에서부터 여기를 따라가면 전자가 발견될 수 있어 없어? 없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X축 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면을 하나 그릴게. 이 면이 무슨 면이냐면 YG면이에요. YG면이 뭔지 알겠지? Y하고 지층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면을 YG면이야. 근데 여기서는 확률이 0 있는 그런 오비탈이야. 자, 그렇다면 확률이 달라지네요. 방향에 따라서. 자, 그래서 얘는 반대로 방향성이 있다. 그러니까 방향성이 없다는 것은 어떤 경우만 가능하냐면 얘는 only S 오비탈에서만. 자, 방향성이 없다는 말은 어디서만 쓸 수 있다고요? S 오비탈에서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나머지 오비탈은 쓸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P 오비탈 같은 경우는 자기 양자수가 ML이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럼 각각을 달리 대입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오비탈들이 점이 찍히냐면 이번에는 여기에 또 이렇게. 자, 그럼 얘는 무슨 축에 있어요? Y축에 있죠. Y축에 있으니까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 PY야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또 하나 이번에 이제 자기 항에서 또 달리해가면서 이렇게 또 점을 찍으라 그랬더니 컴퓨터가 이렇게 점을 찍었어요. 점이 찍은 거죠. 그지? 아, 그러면 얘는 두 번째 껍질에 피오비탈인데, 중심축이 지구나라고 해가지고, 이 자기항자수가 나타내주는 건 뭐라 그랬냐면, 오비탈의 방향이라 그랬죠. 알겠어요? 자, 그래가지고 피오비탈은 이렇게 자기항자수에 따라서 총 몇 가지의 오비탈이 존재하냐면, 총 세 가지의 오비탈이 존재하는 애들이에요. 알았죠? 자, 그럼 봅시다. 자, 위에 있는 애는, 자, 위에 L이 얼마일 때냐면 L이 0일 때였고요. 그 다음에 L이 1일 때죠. 그럼 L은 우리 앞에서 봤었지?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해 준다 그랬죠. 알았죠? 자, 그래서 1S, 2S, 2P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2P까지만 모양만 기억하면 돼. 어차피 P오미탈은 모양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1S하고 2S의 차이가 있듯이 2P하고 3S는 크기만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2P하고 3P. 알았죠? 2P가 좀 작다면 3P는 크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알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오비탈에 과연 뭔가까지 봤죠. 그렇다면 오비탈들도 우리가 앞에서 보는 이제 껍질마다 에너지 주기가 다르듯이 오비탈도 에너지 주기가 다를 텐데, 자, 먼저 수소 원자부터 볼게요. 수소 원자. 수소 원자는 전자가 몇 개 있냐면 전자가 한 개 있죠. 자, 전자가 한 개 있기 때문에 다른 전자 영향을 받을 수가 없어. 전자 한 개밖에 없잖아.
그래서 얘는 주양자 수에 의해서만 에너지 준위가 결정돼요. 그러니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1S가 제일 작고 2S, 2P는 같아요. 3S, 3P, 3D는 같아요. 4S, 4P, 4D도 같아요. 근데 주양자 수가 크면 에너지가 커지는 거야. 그래서 수소 원자는 에너지 준위가 주양자 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 그래서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볼 때는 일단은 뭐를 보는 거냐면 주양자 수가 수소 원자이냐 아니냐를 살펴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그렇다면 수소 원자를 제외한 다원자, 다전자 원자일 때. 자, 그러니까 전자가 몇 개 이상 있을 때냐면 2개 이상 있을 때. 전자 2개 이상. 예를 들어 뭐 2개 이상이라고 그러면 뭐 헬륨을 예를 들까? 헬륨. 헬륨이 전자가 이렇게 2개잖아. 알겠죠? 자, 전자가 2개인데 앞에서 수소 원자는 주양자수, 다시 말해 껍질에 따라서 그 오비탈의 에너지가 안 달라진다고 했잖아. 근데 얘는 같은 껍질일지라도 오비탈들끼리 다시 말하면 전자 구름인데 얘들 전자들 간에 반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발이 있으니까 에너지가 S 오비탈과 P 오비탈이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S보다는 2P가 3S보다는 3P가 3P보다는 3D가 에너지가 이렇게 커져요. 커진다. 자, 그럼 얘는 제일 작은 게 1S죠? 2S, 2P, 3S, 3P. 근데 3D가 아니라 4S로. 그 다음 4S 다음에 3D. 4S 다음에 3D, 4P 이런 순이에요.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어떤 규칙인가는 이제 알게 드리겠지만 일단은 외워야 됩니다. 알았어요? 자, 그래서 다전자의 오비탈의 에너지는 이렇게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림에 따라서 자, 수소 원자는 2에서 1로 이렇게 전자가 전이한다면 나오는 빛은 한 개예요. 한 가지. 그런데 헬륨은요. 2에서 1로 전이할 때는 이것도 2에서 1로 전이합니다. 근데 이것도 2에서 1로 전이합니다. 그럼 빛이 몇 가지 종류 나오겠어요? 빛이 2가지 종류 나오겠죠. 자, 따라서 전자가 2개 이상 있는 원자에서는 선 스펙트럼 수가 증가합니다. 알겠어요? 선 스펙트럼 수가 증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서 보호의 원자의 원자 모형의 한계가 뭐라 그랬어요? 스펙트럼이 막 나눠지는 거라 그랬지. 이 나눠지는 그러한 현상들을 뭐 할 수 있냐면 여기서는 설명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이제 다전자 원자 에너지는 이렇다라는 거 꼭 확인해 두도록 하시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가지고 그 뒤에 위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개념 확인 문제가 있어요. 이거 한번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하는 차원에서 지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르면 앞에 있는 이론서 보면서 문제 푸는 거예요. 1번이 뭐예요? 우리 배웠던 오비탈이지. 자, 무슨 오비탈? S 오비탈. 그렇죠. 방향성이 없다. 그렇지. 없다가 되죠. 없다. 그 다음에 얘는 P 오비탈이라고 했죠? 방향성이 있다. 그렇죠. 자, 주양자수는 오비탈에 뭐를 결정한다고요? 에너지 준위. 방향자수는 모양. 그렇죠. 전자는 원운동을 하고 있는 궤도이다. X. 그렇죠. 무조건 원운동 나오면 무조건 X야. 그 다음에 L 껍질에는 자, L 껍질은 N이 얼마일 때예요?
2일 때. 그럼 d 오비탈이 있으면 안 되겠죠. 자, s오비탈의 방위항자수와 자기항자수 모두 한 개씩이다. 0이고 ml도 0. 맞죠? 자, p오비탈은 n이 2인 전자껍질부터 존재하는 맞아요? 그러죠. 자, 2번. 기억 보기는 무조건 틀려요. 점 한 개는 그냥 확률을 나타내 줬지 그게 뭐 전자 한 개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니은 기억에서보다 니은에서 자 보세요. 점이 어디가 많이 찍혔어요? 기억 그러지 않아요? 그죠? 네, 그래서 기억에서보다 니은의 전자량이 높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거 맞죠? 그죠? 핵으로부터 거리가 같으면 방향에 관계없이 확률이 같다. 양자수, 주양자수와 같은 오비탈은 모양이 같다. 아니지. 방위양자수 같을 때. 이거는 이제 바로 종이 타겠지만 네 가지 양자수가 같은 전자는 존재할 수 없다. 예, 맞아요. 자, 방위양자수는 오비탈의 에너지를 결정한다. 주양자수가 결정해 주는 거지. 자, 주양자가 클 때 클수록 가지고 있는 스핀 양자수는 커지는 것이 아니라 스핀 양자수가 어떻다고 고유한 값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림 n이 2인 그럼 이거 ES네요. EPX, EPY, EPG 이렇게 됩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본 것은 옳지 않은 것. 자, 라는 EPG이다. 맞죠? 2번. 방향성이 없는 오비탈은 방향성이 없는 건 몇 가지죠? 한 가지. 자, 한 개의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자, 이거 오늘도 하겠지만 전자수는 동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전자수는 두 개입니다. 두 개까지. 네. 자, 가나다라의 방위양자수 모두 다르다라고 되어 있는데 모두가 틀렸죠. 그제 나다라는 방위양자수 동일합니다. 없다. 이것도 틀렸죠. 맞지? 자, 오비탈 변경은 밖 공간에서 확률이 없다가 아니라 확률이 작다가 되겠지. 그렇죠? 기억은 얼마? 1. 니은은 2. 자, 이것은 그렇죠.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자, 리을 미음은 알겠어요? 오케이, 잘했어요. 자, 이번에 이제 전자 배치를 좀 볼 겁니다. 전자 배치. 자, 전자 배치는 원자들이 가지고 있는 전자를 오비탈에다가 여러 규칙을 통해서 안정한 상태의 그 전자들을 배치를 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먼저 첫 번째 규칙. 자, 싸움의 원리입니다. 자, 싸움의 원리는 뭐냐면, 자, 물건을 쌓듯이, 자, 물건이 차곡차곡 쌓이죠? 물건을 쌓듯이, 낮은 자, 낮은 에너지 준위의 오비탈부터 채워진다. 채워집니다.
n이 1일 때 1s, n이 2일 때 2s, 2p, n이 3일 때 3s, 3p, 3d, n이 4일 때 4s, 4p, 4d, 4f, n이 5일 때 5s, 5p, 5d, 5f. 이 정도 합시다. 그러면 전자는 어떤 순서냐면, 자, 이 오른손잡이, 너 왼손잡이, 너 오른손잡이요? 오른손잡이는 이렇게 긋는 게 편안하게 대각선을 그을 수가 있지. 자, 이런 순서대로 써야지. 이런 순서. 알았지? 자,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따지면 1S, 2S, 2P, 3S, 3P, 3P, 4S, 3D, 4P 이런 식으로 5S까지. 자, 근데 이게 어떤 규칙이냐면 M 플러스 L 규칙.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양자 수와 부양자 수의 합이 작을수록 에너지 준위는 작다. 근데 이제 M 플러스 L이 같다면 주양자 수가 작은 애가 에너지 준위가 작다. 자, 이게 M 플러스 L 룰이에요. 자, 보면요. 밑에다가 M 플러스 L 값을 한번 적어볼게. 자, 먼저 1S, 1이죠? 2S, 2네요. 자, 2P, 3S 얼마죠? 3이야. 그 다음에 3P, 4S, 4. 3D, 4P, 5S, 5. 자, 그럼 위에는 룰대로 한번 해보자. 1S가 제일 작죠. 2S 다음에 2P, 3S 중에는 N 플러스 L 값이 3으로 똑같으니까 N이 2인 2P가 더 3S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야. 자, 3P, 4S는 N 플러스 L 값이 4죠. 그죠? 자, 그렇다면은 얘보다는 3P, 4S가 더 커야 됩니다. 3S보다는. 근데 n 플러스 1이 같으니까 주양자 수가 작은 3P가 4S보다 작다 얘기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엔 이렇게 될 거고 3D, 4P, 5S는 모두가 n 플러스 L이 5 값이에요. 알았죠? 그러면 3D, 4P, 5S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해됩니까? 뭔 말인지? 예. 자, 그래서 전자가 채워지는데 항상 전자가 2개 이상 있을 때 이 순서대로 채워진다는 거야. 두 번째. 자, 파울리의 베타 원리죠. 자, 파울리의 베타 원리는 오비탈 한 개의 전자가 2개까지 채워진다. 알았지? 오비탈 한 개의 전자가 2개까지 채워지는 게 이제 파울리 베타 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s 오비탈에는
s 오비탈 두 개죠. 자, p 오비탈 몇 개죠? p 오비탈 개수가 몇 개야? x, y, g 세 개지. 얘는 p는 6개까지 채워져. 다음 B는 10개. 자, 이게 결론이에요. 파울리 베타 원리의 결론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파울리의 베타 원리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이 파울리 베타 원리는 똑같은 전자가 없다라는 게 파울리 베타 원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야. 그럼 똑같은 전자는 뭐냐? 똑같은 전자는 양자수가 네 가지 양자수가 한 벌이거든. 그러니까 네 가지 양자수가 동일할 때가 똑같은 전자야.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또 오비탈인데요. 이 오비탈의 전자를 표현할 때는 주양자수, 부양자수, 자기양자수, 스핀양자수로 표현해 주는 게 한 벌입니다. 알았어요? 자, 그럼 보자. 1, 0, 0 하면 이건 1s를 의미해 주거든. 그러면 이때 플러스 2분의 1까지 딱 써주면 이게 한 벌이야. 그럼 1s라는 오비탈에 이 전자가 있다면 1, 0, 0 플러스 2분의 1하면 다 똑같은 전자가 돼버리지.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전자가 없대요. 없대요. 그지? 그런데 스핀 양자수는 플러스 2분의 1 말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는 거잖아. 그렇게 되면 두 벌의 양자수가 다른 경우야. 알았어? 그러면 오비탈을 나타내준 양자수, 주양자수, 부양자수, 자기양자수는 하나의 오비탈을 나타내주잖아. 그럼 거기에 전자는 몇 개까지 가능하다는 뜻이야? 업다운으로 2개까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파울리의 베타 원리.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지금 보기 보면은 똑같은 전자는 동일한 양자수를 가지고 있는 전자가 있다. 무조건 틀려. 없다야. 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는요. 혼트 규칙이에요. 자, 혼트 규칙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전자 배치를 했는데 홀전자가 많은 전자 배치일수록 홀전자가 많은 전자 배치일수록 안정하다. 자, 홀전자가 많은 전자 배치일수록 안정한 전자 배치다라고 하는 게 훈트 규칙이에요. 예를 들어서 EP3라고 해볼게요. 자, p 오비탈의 전자 지금 3개 있다는 뜻이잖아. 그지? 그러면 저 오비탈이 3개거든. 이렇게. 자, 그럼 전자를 채우는 방법이 사실 뭐 두 가지예요. 하나, 둘, 셋. 또 하나는 하나, 둘, 셋. 이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잘 봐. 밑에 있는 거하고 위에 있는 걸 보게 되면 밑에 있는 거는 홀전자가 3개인데 위에 있는 건 홀전자가 하나밖에 없지. 근데 훈투 규칙에 의하면 홀전자가 많을 때 안정하다 그랬으니까 얘가 안정한 전자 배치고 얘는 불안정한 전자 배치가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굳이 얘기하자면 안정하다는 얘기는 바닥 상태라는 뜻이에요. 불안정하는 얘기는 들뜬 상태. 들뜬 상태가 되는 거죠. 얘가 들뜬 상태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바닥 상태에서 들뜬 상태 1로 갈 때는 에너지를 뭐 해야 돼? 흡수해야지 되는 거예요. 알았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쌍으로 되어 있는 이 쌍으로 되어 있는 전자는 혼자 있는 것보다는 반발이 더 작용할 테니까 당연히 들뜬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항상 반발은 에너지를 크게 해주는 요소야. 알았어요? 그거에 의해서 반발에 의해서 에너지가 커진다는 걸 뜻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훈투 규칙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전자 배치가 이렇게 있다고요. 근데 전자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배치했어. 이건 들뜬 상태일까? 이건 들뜬 상태가 아니에요. 이건 들뜬 상태가 아니라 아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들뜬 상태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전자 배치 중에 에너지가 큰 상태. 그러니까 가능한 전자 배치라는 얘기는 싸움의 원리와 그다음에 지금 봤던 훈투 규칙을 만족하는 애들이 훈투기 만족하는 애들이 이제 가능한 애들인데, 응? 그 중에 에너지가 작을 때를 뭐라 그러냐면 바닥 상태, 에너지가 클 때를 들뜬 상태라 하는 겁니다. 아셨어요? 이해돼요? 자, 그래서 전자 배치는 총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필기 한번 해볼래요? 보이죠? 음. 됐어요? 쓰고 있어요? 음. 자, 그럼 이제 이 룰에 의해서 전자 배치를 좀 해볼게요. 몇 가지만 해보고
쉬면서 이제 전자 배치 좀 여러 가지를 좀 해볼 텐데, 일단, 자,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원자 번호가 8번, 17번, 20번. 이렇게 되죠? 1S부터 1S2, 2S2, EP4. 8개 맞죠? 얘는 1S2, 2S2인데 EP는 6개 들어가고요. 3S2까지 하면 몇 개예요? 12개죠? 그럼 5개 남죠? 그럼 3P 몇 개 들어가면 돼? 그렇지. 자, 칼슘. 1S2, 2S2, EP6, 3S2, 3P6까지 하면 18개인가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로 가야 돼? 4S로 가면 4S2 이렇게 되겠죠. 자, 전자배치를 딱 해놓고 이 전자배치에서 이제 원자과 전자하고 이 최외각 전자죠. 전자하고 그다음 홀전자 이 두 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산소. 자, 얘는 원자까지는 몇 개죠? 항상 맨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입니다. 6개. 알았죠? 그 다음에 여기는 7개. 여기는 몇 개? 알았죠? 홀전자. 홀전자는 전자 배치를 해서 하고 나서 이제 살피는 건데 지금 EP4잖아. 그럼 전자 배치가 하나, 둘, 셋, 넷. 그럼 홀전자 얼마나 나와요? 2개 보이죠? 혼자 있는 애가 홀전자니까. 자, C는 몇 개일까? 그렇죠. C는 1개 잘했어요. 칼슘은 0개죠. 알았죠? 없잖아. ES2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전자가 하나, 둘 이렇게 채워질 거니까 이제 홀수결에 있는 전자가 없다는 거. 알겠어요? 네. 잠깐 쉬면서 1번에서 20번까지를 선생님처럼 이렇게 전자 배치하고 원자과 전자, 홀전자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알겠죠? 네. 이거 책에 20번까지 돼 있는데 이건 좀 이따가 확인만 하고 이렇게 20번까지 스스로 해봅니다. 하셨어요? 봅시다. 네, 2주기부터 써볼게. 이렇게 되지? 전자 배치는 그때그때 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다녀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해보자. S 오비탈 전자수, P 오비탈 전자수, B를 갖다 물어보는 거야.
리튬, 베릴륨, 피오비타 없잖아. 네, 여기 분소 얼마야? 1. 이렇게. 지금 선생님이 쭉 했는데 머릿속에 딱딱딱딱딱 캐치가 안 되면 안 돼요. 그럼 이거 선생님 그 전자배치를 시험 중간에 또는 뭐 문제 풀면서 하면 안 돼요. 중2, 중3, 고1까지는 되죠, 그게. 고2서부터는 안 돼요. 예? 바로바로 풀 수 있게끔 이 값들을 기억해야 돼. 쉽지 않죠? 그제? 아니더라도 이런 거지 뭐. S오비탈분의 P오비탈의 B가 자 2분의 1인 거 2분의 1인 거 하나네. 그지? 그럼 바로 얘가 탄소라는 거 이렇게 머릿속에 스케치 끄집어내야 돼. 자, 그리고 2분의 3이 있어요. 2분의 3. 2분의 3은 얘도 2분의 3이지? 근데 얘도 2분의 3이야. 그럼 이 둘 중에 하나를 문제를 낸다면 뭐 임의의 원소 기호를 이용해서 문제를 낼 수가 있는 거야. 이해돼요? 근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어지는 값이 반드시 이것만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것도 지워져. 뭐 전자가 채워져 있는 오비탈 수분의 전자가 꽉 채워진 오비탈 수의 비. 알았지? 아니면 P오비탈, S오비탈에 있는 전자 수분의 홀 전자 수. 아니면 원자가 전자 수분의 홀 전자 수.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어떤 값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단원이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학원 문제는 이 단원이죠. 지금 우리가 하기 쉬운 단원이에요. 근데 그것마저 연습을 안 하면 굉장히 어려운 단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어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 전자 배치 봤고요. 원자과 전자는 얘기한 것처럼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다라고 돼 있고 화학적 성질을 결정해 주는 거라고 그랬는데 뭐만 다르다고요? 18쪽만 다르다고요. 알았죠? 18쪽은 최외각전 8개, 원자과 전자 0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온은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해요. 리튬이 있으면 리튬이 리튬 플러스 돼서 이 전자를 잃어요. 그다음 마그네슘은 여기 있는 전자 두 개를 잃어서 마치 헬륨의 전자 배치와 네온의 전자 배치를 이루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음이온도 마찬가지예요. 음이온은 여기에 전자가 두 개가 들어와요. 전자 두 개가 들어와서 이런 식의 전자 배치가 되는 거죠. 얘는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되고 그다음 염소는 여기에 전자가 하나만 들어와요. 전자 한 개.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겠죠? 그럼 얘는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음이온과 양이온이 될 때 각각 음이온은 전자가 떨어져 나오는 것이고 그 그러니까 양이온은 전자가 떨어져 나오는 것이고 음이온은 전자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개념 확인 문제 있죠? 자, 개념 확인 문제만 같이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엔 나머지 숙제예요. 알았죠? 풀어보세요. 첫 번째가 뭐예요? 싸움의 원리. 싸움의 원리. 두 번째, 음, 파울리의 베타 원리. 그 다음엔 최대 몇 개? 두 개. 다음, 훈트.
다음, 6번은, 전자. 그렇죠. 자, 1번. 어디로 튀어갔어? 음. 자, 2번은 전자에 대한 설명, 전자 배치에 대한 설명. 한 개 오비탈은 전자 두 개까지 채워줄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에너지가 가장 낮아 안정한 상태의 전자 배치를 바닥 상태라 그러고요. ES 오비탈과 EP 오비탈의 전자를 배치할 때 훈트 규칙이 적용이 된다. 예, ES하고 EP의 전자가 배치될 때 훈트 규칙이 맞아요? 예, 맞죠. 훈트 규칙. 홀전자가 많은 순으로. 근데 이게 이제 ES 오비탈과 EP 오비탈의 전자라 그랬는데 ES 오비탈은 훈트 규칙이 적용이 되진 않아요. EP만 적용이 되지. 어차피 ES는 오비탈 한 개잖아. 자, 원자가 바닥 상태 전자 배치에서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배치하는 전자를 원자 껍질. 그렇죠. 어긋나는 거. 자, 뭐가 어긋나죠? 훈투. 나는. 쇠 원리. 자, 그다음 다는. 그렇죠. 파울리의 베타 원리. 3번. 태볼의 전자 배치. 그지? 1s2, 2s2, EP. 4. 얘는 1s2, 2s2, EP. 6. 1s2, 2s2, EP6, 1s2, 2s2, EP6, 3s2, 3p, 3p6 이렇게 채우면 돼요. 알겠죠? 자, 4번 그림은 X이온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내 준 건데 이게 뭐 이런 거죠. 1s2, 2s2, EP6를 나타내 준 겁니다. 자, 바닥 상태 원자 X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 수. 이거는 이온이고, 바닥 상태는 X죠, X. 뭐 어차피 두 개 똑같아요. 자, 바닥 상태 원자 X의 원자까지 원자는 몇 개? 여기서 두 개를 빼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몇 개 나와요? 여섯 개. 홀전자는, 음? 그러니까, 바닥 상태 X 원자는 ES2의 EP4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야. EP4니까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하면 두 개가 홀전자죠. 두 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몇 개예요? 다섯 개. 아니, 전자 들어있는 거지. 꽉 채워진 게 아니라. 1번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수 같은 원자. B, C, D. 원자과 전자수 같은 거 마지막 껍질이라고 그랬죠? 예, 예, 예. 뭐 같아요? 응? B하고 E.
B하고 E. A 들어오면 안 돼. A는 헬륨이잖아. 홀전자가 가장 많은 거. C. 원자가 전자가 가장 큰 거. 몇 쪽이에요? D가 몇 쪽이에요? D가 16쪽. 나머지는 안 되죠. 비활성 기체의 전자배치를 갖는 이온이 됐을 때 전자배치 같은 원자. C, D, E까지. 세 가지는 동일한 전자배치를 가지게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어디까지냐면 숙제가 있겠죠. 여기까지. 93쪽까지 숙제니까 숙제 해가지고 영상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영상. 알았죠? 네. 아마 주가 오늘 수업 듣고 또 이렇게 문제를 풀어올 테니까.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원소의 주기적 성질에 관한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은 이제 주기율표의 역사를 저 먼저 볼게요. 이 주기율표의 역사는 화학 원에도 나오지만 얘는 어디도 있냐면 통합과학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통합과학에 해당하는 그 문제들이 더 많이 있죠, 사실은. 화학원은 뭐 내신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일단 역사부터 보고요. 주교를 볼 텐데 뭐 역사는 이제 첫 번째가 되베라이너. 자, 되베나의 세쌍원 소설이 있어요. 이 세쌍원 소설은 뭐냐면 성질이 비슷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세쌍원소를 원자량 순으로 나열했어요. 자, 그래놓고는 이제 그 세쌍원소는 원자량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리튬이 있고 나트륨이 있고 칼륨이 있다고 하자. 이게 원자량이 얘가 7하고 39거든. 그랬을 때 나트륨은 7하고 39를 더해서 절반을 나눈 값이다. 뭐 이런 어떤 규칙성을 찾아내죠. 알겠죠? 자, 이런 게 데브라이의 세쌍원소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현대주기율에서는 이 세쌍원소들이 뭐로 발전하냐면 족의 개념이 되는 거죠. 족의. 맞죠? 자, 그러다가 이제 뉴렌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뉴렌지. 이름이 되게 웃겨요. 뉴렌지는 이름이 뉴렌지야. 이게 한국말로 해석하면 새 땅이 새 땅. 그지? 참 성의 없게지지 않아요? 뉴렌지. 우리나라하고 다를 건 없는 거야. 우리나라 개똥이 소똥이 그랬잖아. 자, 이 뉴렌지는 어떤 사람이냐면 원자량 순으로 배열했을 때 8번째마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나타난다. 그때 당시에는 비활성 기체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리튬이 있어. 그러면 리튬 다음 8번째가 나트륨이거든. 그러니까 비활성 기체가 없다고 봤을 때. 그것도 원자량 순으로 나열했을 때.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지. 도레미파솔라시도 8번째 똑같은 도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옥타브설이라고 합니다. 음계에 따라서 옥타브. 근데 이 사람은 이 옥타브설을 얘기하고 나서 무지하게 무시당합니다. 좀 개무시를 당하죠. 왜 개무시당했을까? 아니 뜬금없이 음악에다 접목을 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음악하는 사람들과 과학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과학하는 사람들이 음악하는 사람들하고 친하지는 않았겠지. 좀 약간 무시비스무리하게 합니다. 그 무시비스무리하게 하는데 그걸 음악에다 딱 접목을 시켜놓으니까 아주 그냥 난리를 칩니다. 네가 미쳤니? 부터 시작해가지고.
되게 천도받아요. 그 사람이 뉴렌즈라는 사람인데, 요즘은 안 그렇죠. 요즘은 이렇게 융합되는 그런 분야를 굉장히 그 사회에서 요구를 하죠. 물리, 뭐 화학, 뭐 생물, 화학, 뭐 물리, 생물, 뭐 이런 식으로. 응? 그래서 그런 사람이 뉴렌즈라는 사람이고요. 일단은 그래서 이제 뭐 주기율의 개념의 시초가 되긴 했지만 최초의 주기율은 누구냐면 맨델레예프. 이 사람의 주기율의 의미는 최초의 주기율을 작성하였다. 근데 이제 원자량 순으로 나열한 건 동일합니다. 자, 원자량 순으로 배열했더니만 어떤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성질들이 반복이 되더래요. 자, 그런데 이 맨델레프의 주기율이 이렇게 교과서에 실릴 만큼 중요한 개념은 최초의 주기율이라는 의미 말고도 이런 게 있어요. 빈칸이라 그러면 빈칸.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리튬이 있고 리튬이 있고 칼륨이 있는데 얘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예를 들자. 응? 그럼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걸 채워놓고 가는데 맨델레프는 여기다가 자 앞으로 발견될 거야. 얘 물리화학적 성질은 이렇게 돼. 성질마저 예측을 해요. 근데 실제로 얘가 발견이 되고 나서 발견됐죠. 발견되고 나서 성질을 갖다 확인해 보니까 맨델레프가 예측한 대로 이제 된 거야. 굉장히 똘똘한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그 노벨 화학상을 줘요. 노벨 화학상을 주는데 노벨 화학을 못 받아요. 왜 못 받았을까? 죽었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었어. 그래서 노벨상은 항상 살아있는 사람만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못 받아요. 하지만 뭐 우리 인류한테는 큰 영향을 준 사람 중에 하나가 맨델레프. 그러다가 모질리가 나타나요. 모질리. 자, 모질리가 나타나요. 자, 이 모질리는 말이죠. 모질리는 양성자 있죠. 자, 양성자 수를 결정하는 어떤 방법을 알아내. 근데 이 양성자 수가 뭐지? 원자 번호 아닌가? 그래서 모질리는 원자 번호 순으로. 자,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을 해요. 지금 그 위에 저 맨델레프까지 전부 다 뭐예요? 원자랑 해놨잖아. 응? 그런데 모질리만 이 양성자 수를 결정하는 방법을 알아내고 양성자 수인 원자 번호 순서대로 배열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자 번호, 다시 말하면 양성자 수가 주기적 성질에 영향을 주는구나라는 걸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이 원자 번호 순을 배열한 이러한 주기율이 현대 주기율의 틀을 완성하였다. 다시 말해 현대 주기율, 현대 주기율. 현대 주기율이 바로 모질리의 주기율에 관한 얘기죠. 근데 이 모질리라는 사람은 그 이제 젊은 나이 죽어요. 27인가 24인가 죽어요. 근데 그 전에 이런 거 했으니까 진짜 똘똘한 사람이죠. 그치? 왜 죽을 거야? 왜 죽었을 것 같아? 병을 앓다 죽었을까? 그러면 응? 뭐?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확 받아서 야, 그 정도면 야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야, 우리 같은 사람이야 막 그런데 스트레스 받지만요. 이 사람들은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왜 죽었냐면요. 전쟁 나갔다 죽었어. 그 전쟁이 세계 제1차 대전이었어. 근데 젊은 사람들 많이 나가서 죽었죠. 뭐 수백만 명이 죽었잖아. 근데 굉장히 똑똑한 과학자였잖아. 그래가지고 이 모질리 때문에 세계 제2차 대전에는 과학자들이 군인으로 안 나가. 죽으면 안 되죠, 과학자들이. 그래가지고 과학자들이 안 나가는 대신에 과학자들은 무기 연구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무기가 어마무지하게 발전을 해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그래가지고 1차 대전과 2차 대전은 무기의 퀄리티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뭐 알다시피 세계제 2차 대전 때 원자폭탄까지 만들었죠. 그래서 1차 대전 때는 막 그냥 다이너마이트나 터뜨리던 사람들이 원자폭탄을 만들어가지고 일본을 쑥대밭을 만들었죠. 그래, 과학은 그래 좋은 거. 알았어. 자, 뭐 대홍수가 났어. 그럼 사람이 못 살게 됐어. 그래서 뭐 어떤 방주 같은 걸 만들었어. 정치인을 집어넣을까? 과학자를 집어넣을까? 당연히 과학자죠. 정치인을 왜 집어넣어요? 국회의원들 다 죽어야 돼, 그냥. 그리고 과학자들만 다 집어넣죠. 왜냐면 인류가 살아가려면 과학자들이 필요하거든. 그렇잖아. 뭐 과학은 아주 굉장히 파괴력이 있는 그런 분야라는 뜻입니다. 알았죠? 열심히 과학 공부를 해가지고 의사도 되고 약사도 되고 더 훌륭한 것도 하다 보면 또 좋은 어떤 결과들이 있을 거예요. 그지? 어? 그래서 노벨상도 받고 돈도 많이 벌고 뭐 이런.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역사까지 하고요. 다음 주 그 뭐예요? 영상 보면은 주기율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해줄 거예요. 알았죠? 영상 꼭 참고하도록 하십시오. 알았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어요.